빗물이 창문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바깥 세상의 모든 소리가 먹먹하게 잦아들고 오직 내 낡은 아파트 안에 갇힌 고요만이 뚜렷했다. 그 고요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바다처럼 깊고 때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심장을 찔렀다. 나는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켜지 않은 텔레비전의 검은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 머릿속에는 선명한 영상들이 쉼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밤의 풍경이었다. 축축한 흙 냄새와 함께 들이닥치던 늦어름의 폭우, 차가운 병실의 희미한 백열등 불빛,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던 세 사람. 한 명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겨우 숨을 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희미한 희망을 좇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 했으며, 마지막 한 명은 그저 이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나였다. 나는 그 광경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젊음과 순수함을 생명을 잃어가는 한 남자의 생명줄로 바꾸는 과정을, 그리고 그 대가로 세 개의 작은 심장이 세상에 태어나는 기이하고도 잔혹한 비극의 서막을, 갓난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핏빛 노을처럼 내 영혼을 물들였다. 그 아이들의 울음은 한 남자의 욕망과 한 여자의 절망이 빚어낸 끔찍한 결과물이었고, 나는 그 비극적인 거래의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수없이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 울음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생생해져 내 귓가에 끊임없이 메아리 쳤다. 마치 그 아이들이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끝을 목격한 나에게 그 시작의 모든 것을 증언하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박민준이다. 올해로 60, 황그룹 회장님의 오랜 개인 운전기사이자 비서 역할을 하다가 몇 년 전 은퇴했다. 화려한 재벌가의 그림자 속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치고는 초라할 만큼 조용한 삶이었다. 가진 것은 젊은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모아 장만한 이 작은 아파트 한 채뿐, 아내도 자식도 없이 오직 나 자신만이 존재하는 세상이었다. 창밖을 보니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내 지난 세월의 후회와 죄책감처럼 느껴졌다. 나는 황그룹의 충직한 개였다. 회장님의 명령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랐고 그의 모든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맹세했었다. 하지만 그 맹세는 한 아이의 절규, 한 여인의 침묵, 그리고 한 남자의 오만함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때부터 나는 내 삶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고 무엇을 지켰는가? 충성이라는 미명 아래 나는 과연 무엇을 방치하고 외면했는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치닫는 한 편의 잔혹한 드라마에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시작은 회장님의 아들이자 황그룹의 차기 후계자였던 황태준 상무가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부터였다. 황태준 상무,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남자. 그는 젊고 유능했으며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던 그 남자에게도 걷잡을 수 없는 어둠과 공허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공허가 결국 한 순진한 시골 처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리고 새 생명을 담보로 한 비극적인 거래를 낳게 될 줄은. 나는 커피 잔을 들어 차가워진 잔여물을 한 모금 마셨다. 씁쓸했다. 내 삶처럼.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 씁쓸함에서부터 시작된다. 구원이라는 달콤한 거짓말 아래 벌어진 잔혹한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이 낳은 새 생명의 탄생. 그들은 과연 구원이었을까? 아니면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시작이었을까? 나는 낡은 앨범을 꺼내 먼지를 털었다. 앨범 안에는 황태준 상무와 그의 화려한 인생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속에서 나는 늘 그의 옆에 서 있었다. 그림자처럼.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 비극의 목격자이자 그 고통의 일부를 짊어진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된 것이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이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나의 일상은 무채색의 캔버스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켰지만 그 소리는 그저 방 안의 정막을 깨는 배경음일 뿐이었다. 나는 늘 혼자였다. 거실의 소파, 주방의 식탁, 침실의 침대. 그 모든 공간은 오직 나 한 사람의 크기에 맞춰져 있었다. 몇 년 전 은퇴하고 난 뒤 나는 내 삶이 얼마나 단조롭고 공허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지난 세월, 나는 박민준이라는 한 인간으로 살기보다 황 회장님의 그림자, 그리고 그 아들인 황 상무의 그림자로 존재했다. 나의 정체성은 그들이 가는 곳을 따라 움직이는 운전대와 굳건한 벽처럼 그들을 지키는 두 손에 있었다. 오전 9시, 나는 낡은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다. 몇 년 전부터 키우기 시작한 이름도 모르는 작은 식물이었다. 푸른 잎사귀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을 때마다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식물은 나에게 유일한 삶의 친구이자 내가 돌봐야 할 책임감을 주는 존재였다. 나는 그 화분을 바라보며 가끔씩 생각했다. 만약 내가 그들의 그림자가 아니었다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런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 질문은 늘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다. 황그룹에 입사한 20살 때부터 나는 황 회장님을 모셨고 회장님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황태준 상무의 성장을 지켜봤다. 태준 상무는 젊고 패기 넘치는 리더였다. 외모는 조각 같았고 머리는 비상했으며 그가 가는 길에는 늘 성공이라는 이름의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다. 나는 그의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새벽의 출근길부터 늦은 밤의 야근까지 그의 모든 일정을 함께 했다. 수많은 비즈니스 미팅과 비밀스러운 만남들. 화려한 파티와 냉혹한 협상 현장에서 나는 늘 그를 지켜보는 사람이었다. 그의 옆자리에 앉아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시기, 질투를 목격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공허를 보았다. 그는 늘 외로웠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소에서도 그는 혼자였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에서도 그의 눈빛은 늘 텅 비어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거대한 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의 삶은 오직 성공과 성과로만 채워져 있었고 그 외에 대한 다른 감정들은
마치 불필요한 사치처럼 여겨지는 듯했다. 그는 사랑을 믿지 않았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했다. 모든 관계는 거래였고 모든 감정은 계산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사람들의 진심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가치와 쓸모만이 보였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 구석이 늘 짠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불화와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 자란 태준 상무는 결국 사랑을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된 것 같았다. 그의 세상에는 따뜻한 온기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금속성의 성공과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감히 그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그의 내면에 대해 묻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림자였으므로 그가 원하는 곳으로 그를 데려다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내 역할이었다. 나의 삶은 그렇게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 흘러갔다. 나는 그의 그림자였지만 그와 나는 알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어쩌면 나도 그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진심을 내어주는 방법을 잊어버린 차에 살았는지도 모른다. 나는 평생을 누군가의 뒤에서만 살았기에 나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내 삶을 이끄는 방법을 몰랐다. 그래서 나는 그의 삶을 관찰하고 그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끼며 내 삶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는지도 모른다. 그의 외로움은 나의 외로움과 닮아 있었고 그의 텅 빈 눈빛은 내 삶의 무미건조함과 다르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매일의 텅 빈 하루를 반복하며 살아갔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이 지루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 그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모든 것은 갑작스럽게 시작되었다. 마치 예고도 없이 찾아온 거대한 폭풍처럼 그 비극적인 사건의 서막은 아주 평범한 어느 날 황 상무가 쓰러지던 그 순간부터였다. 그 평화롭고 고요한 순간들이 곧 지옥의 문이 될 줄은 나는 정말 몰랐다. 나의 일상은 무채색의 캔버스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켰지만 그 소리는 그저 방 안의 정막을 깨는 배경음일 뿐이었다. 나는 늘 혼자였다. 거실의 소파, 주방의 식탁, 침실의 침대, 그 모든 공간은 오직 나 한 사람의 크기에 맞춰져 있었다. 몇 년 전 은퇴하고 난 뒤 나는 내 삶이 얼마나 단조롭고 공허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지난 세월 나는 박민준이라는 한 인간으로 살기보다 황 회장님의 그림자, 그리고 그 아들인 황 상무의 그림자로 존재했다. 나의 정체성은 그들이 가는 곳을 따라 움직이는 운전대와 굳건한 벽처럼 그들을 지키는 두 손에 있었다. 오전 9시 나는 낡은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다. 몇 년 전부터 키우기 시작한 이름도 모르는 작은 식물이었다. 푸른 잎사귀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을 때마다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식물은 나에게 유일한 삶의 친구이자 내가 돌봐야 할 책임감을 주는 존재였다. 나는 그 화분을 바라보며 가끔씩 생각했다. 만약 내가 그들의 그림자가 아니었다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런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 질문은 늘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다. 황그룹에 입사한 20살 때부터 나는 황 회장님을 모셨고 회장님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황태준 상무의 성장을 지켜봤다.
태준 상무는 젊고 패기 넘치는 리더였다. 외모는 조각 같았고 머리는 비상했으며 그가 가는 길에는 늘 성공이라는 이름의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다. 나는 그의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새벽의 출근길부터 늦은 밤의 야근까지 그의 모든 일정을 함께 했다. 수많은 비즈니스 미팅과 비밀스러운 만남들, 화려한 파티와 냉혹한 협상 현장에서 나는 늘 그를 지켜보는 사람이었다. 그의 옆자리에 앉아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시기, 질투를 목격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공허를 보았다. 그는 늘 외로웠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소에서도 그는 혼자였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에서도 그의 눈빛은 늘 텅 비어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거대한 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의 삶은 오직 성공과 성과로만 채워져 있었고, 그 외의 다른 감정들은 마치 불필요한 사치처럼 여겨지는 듯 했다. 그는 사랑을 믿지 않았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했다. 모든 관계는 거래였고, 모든 감정은 계산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사람들의 진심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가치와 쓸모만이 보였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 구석이 늘 짠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불화와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 자란 태준 상무는 결국 사랑을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된 것 같았다. 그의 세상에는 따뜻한 온기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금속성의 성공과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감히 그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그의 내면에 대해 묻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림자였으므로 그가 원하는 곳으로 그를 데려다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내 역할이었다. 나의 삶은 그렇게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 흘러갔다. 나는 그의 그림자였지만 그와 나는 알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어쩌면 나도 그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진심을 내어주는 방법을 잊어버린 차에 살았는지도 모른다. 나는 평생을 누군가의 뒤에서만 살았기에 나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내 삶을 이끄는 방법을 몰랐다. 그래서 나는 그의 삶을 관찰하고 그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끼며 내 삶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는지도 모른다. 그의 외로움은 나의 외로움과 닮아 있었고 그의 텅 빈 눈빛은 내 삶의 무미건조함과 다르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매일의 텅 빈 하루를 반복하며 살아갔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이 지루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 그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모든 것은 갑작스럽게 시작되었다. 마치 예고도 없이 찾아온 거대한 폭풍처럼. 그 비극적인 사건의 서막은 아주 평범한 어느 날, 황 상무가 쓰러지던 그 순간부터였다. 그 평화롭고 고요한 순간들이 곧 지옥의 문이 될 줄은 나는 정말 몰랐다. 그날 밤 이후 태준 상무의 삶은 기적처럼 회복되었다. 그는 다시 황그룹의 후계자 자리로 돌아갔고 사람들은 그를 구원받은 영웅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냉정하고 무심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렸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이미숙 씨와 아이들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려 했지만
그들의 존재는 그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한편 이미숙 씨는 나의 도움과 가족들의 지원 덕분에 무사히 새 쌍둥이를 낳았다. 두 아들과 한 딸. 아이들은 작고 여린 생명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다. 나는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아이들을 처음 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본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들을 보며 기쁨보다 더 큰 슬픔을 느꼈다. 이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비극적인 운명을 안고 태어난 존재들이었다. 이미숙 씨는 고향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키우기로 했다. 나는 그녀의 고향집을 찾아가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녀는 나에게 감사를 표했다. 나는 그녀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는 그녀를 도운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나마 씻으려 했을 뿐이었다. 민준 씨, 이제는 괜찮아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이 아이들이 저의 전부예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비록 힘든 삶을 살고 있었지만 아이들 덕분에 삶의 의미를 되찾은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 후로도 몰래 그녀와 아이들을 도왔다. 가끔씩 그녀의 고향을 찾아가 멀리서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나의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나는 그 아이들을 보며 내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나마 용서받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아이들이 커갈수록 이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그날의 악몽은 나의 예감처럼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태준 상무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냉랭한 태도와 알 수 없는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고 나와 비서실장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태준 상무의 아내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이미숙 씨의 존재와 아이들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다. 민준 씨,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남편에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저의 남편 옆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나는 절망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동안 내가 필사적으로 지켜왔던 비밀이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태준 상무의 아내가 모든 것을 폭로했다. 언론은 이 충격적인 스캔들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황그룹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태준 상무는 그룹 회장 자리를 위협받게 되었고 그의 완벽했던 삶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이들은 아버지에게서 등을 돌렸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나는 그동안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태준 상무의 운전기사도 비서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죄인이었다. 내가 지키려 했던 충성심은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고, 내가 지키려 했던 비밀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했다. 나는 이제 혼자였다. 내 텅 빈 삶에 남은 것은 오직 후회와 죄책감뿐이었다. 나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자 이 모든 비극의 공범이었다. 나는 태준 상무의 냉정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준 여인을 외면했고 자신의 핏줄인 아이들을 지우려 했다. 그는 이미숙 씨를 마치 자신의 인생에 끼어든 하나의 오점처럼 취급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죄책감이나 연민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삶에 대한 위협이었다. 나는 그를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지만 그가 이토록 잔혹하고 이기적인 사람일 줄은 몰랐다. 그는 성공과 권력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지독히도 외로운 괴물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태준 상무를 향한 충성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 마음은 이미숙 씨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새 생명에게로 기울어 있었다. 나는 황태준 상무에게는 여전히 그의 충실한 운전기사이자 비서였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의 그림자를 벗어나고 있었다. 나는 몰래 이미숙 씨를 돕기 시작했다. 태준 상무 몰래 그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그녀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낳을 수 있도록 도왔다. 태준 상무는 자신의 완벽한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다시 그룹의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고 사업을 확장하며 승승장구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고 언론은 그를 황태자라 칭송했다. 그는 정략 결혼을 통해 유력한 정치가의 딸과 결혼하며 가정을 꾸렸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매일 밤 술에 취해 잠 못 이루고 악몽에 시달리며 잠꼬대 속에서 미안해라는 말을 되뇌는 것을 그가 짓밟고 외면한 삶의 그림자가 그를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있었다. 한편 이미숙 씨는 나의 도움과 가족들의 지원 덕분에 무사히 새 쌍둥이를 낳았다. 2 아들과 1 딸. 아이들은 작고 여린 생명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다. 나는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아이들을 처음 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본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들을 보며 기쁨보다 더 큰 슬픔을 느꼈다. 이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비극적인 운명을 안고 태어난 존재들이었다. 이미숙 씨는 고향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키우기로 했다. 나는 그녀의 고향집을 찾아가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녀는 나에게 감사를 표했다. 나는 그녀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는 그녀를 도운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나마 씻으려 했을 뿐이었다. 민준 씨, 이제는 괜찮아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이 아이들이 저의 전부예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비록 힘든 삶을 살고 있었지만 아이들 덕분에 삶의 의미를 되찾은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 후로도 몰래 그녀와 아이들을 도왔다. 가끔씩 그녀의 고향을 찾아가 멀리서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나의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나는 그 아이들을 보며 내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나마 용서받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아이들이 커갈수록 이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그날의 악몽은 나의 예감처럼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태준 상무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냉랭한 태도와 알 수 없는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고 나와 비서실장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태준 상무의 아내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이미숙 씨의 존재와 아이들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다. 민준 씨,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남편에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저의 남편 옆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나는 절망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동안 내가 필사적으로 지켜왔던 비밀이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태준 상무의 아내가 모든 것을 폭로했다. 언론은 이 충격적인 스캔들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황그룹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태준 상무는 그룹 회장 자리를 위협받게 되었고 그의 완벽했던 삶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이들은 아버지에게서 등을 돌렸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나는 그동안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태준 상무의 운전기사도 비서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죄인이었다. 내가 지키려 했던 충성심은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고 내가 지키려 했던 비밀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했다. 나는 이제 혼자였다. 내 텅 빈 삶에 남은 것은 오직 후회와 죄책감뿐이었다. 나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자 이 모든 비극의 공범이었다. 스캔들이 터진 후 태준 상무의 삶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연일 그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고 황태자의 사생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그는 졸지에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준 여인을 버린 파렴치한 남자이자 세 아이의 존재를 철저히 은폐하려 한 비인간적인 아버지로 낙인 찍혔다. 나는 태준 상무가 이혼 소송에 휘말리고 그룹 내에서도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의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그녀는 태준 상무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그의 명예, 재산,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지키고 싶어 했던 황그룹의 후계자 자리까지. 나는 그들의 처절한 싸움을 보며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단 한 사람의 이기심과 오만함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태준 상무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값비싼 차를 타지도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절망과 후회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냈고 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나는 그런 그의 곁을 끝까지 지켰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운전기사도 비서도 아니었지만 그가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다. 그건 내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속죄이자 내가 지고 있는 죄책감의 무게를 덜어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준 상무의 몰락은 끝이 아니었다. 스캔들의 여파는 이미숙 씨와 아이들에게까지 미쳤다. 언론은 이미숙 씨의 신상과 그녀의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졸지에 재벌 총수에 숨겨진 여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고 아이들은 혼외자식이라는 잔혹한 이름으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녀가 살던 작은 시골 마을은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그녀의 가족들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견뎌야만 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돕기 위해 기자들을 피해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민준 씨,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당당하게 맞설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을 견뎌내며 새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그녀가 이 모든 비극의 진정한 희생자이자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비록 비극적인 시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삶을 절망으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고 홀로 싸우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돕는 대신 그녀와 아이들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할 자격이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의 삶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태준 상무는 결국 황그룹의 회장 자리를 포기했다.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실망했고 그를 외면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었다. 나는 그런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 나는 그 후로도 가끔씩 이미숙 씨와 아이들의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씩씩하고 밝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비록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지만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훌륭한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들을 보며 희망을 보았다. 비록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미래가 있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태준 상무에 대한 충성심도 그를 향한 죄책감도 나는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비극의 목격자이자 그 비극을 막지 못한 공범으로 남아 이 모든 것을 회고하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빗소리를 들으며 그날 밤의 비극적인 거래와 그로 인해 태어난 새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떠올렸다. 그 울음소리는 나를 영원히 짓누를 잔혹한 진실의 메아리였다. 세월은 잔인할 만큼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내가 지켜보았던 그 모든 비극은 태준 상무의 몰락과 이미숙 씨의 홀로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스캔들의 여파는 마치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이미숙 씨와 아이들이 숨어 살던 시골 마을에까지 미쳤다. 언론의 무자비한 폭로와 사람들의 가십은 그녀의 평온한 삶을 산산조각냈다. 재벌 총수의 숨겨진 여인, 혼외자식. 이 잔혹한 꼬리표들은 그녀와 아이들을 평생 따라다닐 멍해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차가워졌다. 처음에는 동정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자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변해갔다. 이미숙 씨는 그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기로 했다.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가득했다. 나는 멀리서 그녀의 삶을 지켜보며 그녀가 이 모든 비극의 진정한 희생자이자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태준 상무의 곁에 있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겨졌고 그의 삶은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가끔 그의 집 문 앞에서 그의 안부를 묻곤 했지만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나는 그의 침묵 속에서 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고통은 내가 느꼈던 죄책감보다 훨씬 더 깊고 잔인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숙 씨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나는 이미숙 씨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민준 씨, 우리 막내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서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가진 돈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녀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망견자실했다. 아이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녀는 더 이상 황그룹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나는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지만 나 혼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결국 태준 상무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그는 이미숙 씨와 아이들의 존재를 철저히 외면했지만 자신의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을 돌릴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그를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태준 상무님, 이미숙 씨의 막내딸이 아픕니다. 희귀병이라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숙 씨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상무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태준 상무는 나의 말을 듣고 침묵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듯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 아이들을 보러 갈 자격이 있을까?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오만함으로 인해 한 여인의 삶과 세 아이들의 운명을 망쳐놓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인간적인 감정이 남아 있었다. 태준 상무는 결국 이미숙 씨를 찾아갔다. 나는 그를 데리고 그녀가 사는 시골 마을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가 이미숙 씨와 아이들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 만남이 그들에게 그리고 태준 상무에게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우리가 이미숙 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초췌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다. 그녀는 태준 상무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태준 상무는 그녀의 딸을 보았다. 작은 아이는 침대에 누워 힘없이 숨을 쉬고 있었다. 태준 상무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처음으로 만난 것이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아이의 앞에서 뉘우치는 듯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그는 오열했다. 그의 오열은 그동안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오만함과 이기심을 무너뜨리는 소리였다. 그는 이미숙 씨와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 나는 그를 보며 안타까움과 함께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어쩌면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희망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을까.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산산조각이 났다. 태준 상무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태준 상무의 아내가 보낸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미숙 씨의 집에 들이닥쳐 소동을 일으켰고 태준 상무는 그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들은 태준 상무가 이미숙 씨와 아이들을 다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태준 상무가 이미숙 씨와 아이들을 다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태준 상무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아내는 그가 가진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으려 했다. 그가 가진 마지막 희망은 그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희망마저도 용납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다. 이 모든 비극은 끝이 없을 것만 같았다. 태준 상무의 아내가 보낸 사람들은 악랄했다. 그들은 태준 상무가 이미숙 씨와 아이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빌미로 그를 협박했다. 태준 상무가 다시 이미숙 씨와 아이들을 만난다면 이 모든 것을 언론에 폭로하고 이미숙 씨와 아이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다. 태준 상무의 아내는 태준 상무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마저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 상무가 이미숙 씨와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짓도 서슴지 않았다. 태준 상무는 절망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아이들만은 지키고 싶었다. 그는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고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도 빼앗아 가려 했다. 그는 결국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미숙 씨와 아이들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이들이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 속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태준 상무의 결정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외면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용서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의 삶은 비극적인 시작과 함께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한편 이미숙 씨의 삶은 여전히 힘겨웠다. 그녀는 딸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그녀를 돕기 위해 태준 상무 몰래 그녀에게 돈을 보내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민준 씨,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제 힘으로 아이들을 키울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비극적인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며 그녀가 이 모든 비극의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녀에게는 그녀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녀에게는 삶의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나는 이미숙 씨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민준 씨, 우리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나는 만견자실했다.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나는 이미숙 씨를 찾아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돈을 주며 아이들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지만 그들이 저를 협박했어요. 그들은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협박했어요. 나는 직감적으로 태준 상무의 아내가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태준 상무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그의 아이들마저도 빼앗아가려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려가서 그들을 자신의 아이들로 키우려 했다. 그녀는 태준 상무에게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고 그들을 자신의 아이들로 만들어 태준 상무에게 복수하려 했다. 나는 분노했다. 그녀의 잔혹함은 끝이 없었다. 나는 태준 상무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태준 상무는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아이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어떤 짓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싸웠고 그녀가 아이들을 데려간 장소를 찾아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있는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한적한 시골에 있는 외딴 별장이었다. 우리는 별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아이들이 있었다. 아이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겁에 질려 있었다. 이미숙 씨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태준 상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품에 안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아이들을 돌려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나는 당신의 아이들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거야. 당신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듯이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거야. 그녀의 말은 차가웠다.
그녀는 태준 상무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이미 태준 상무를 향한 증오의 눈이 멀어 있었다. 그녀는 태준 상무를 파괴하기 위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막지 못한 공범이었다. 나는 태준 상무와 이미숙 씨,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이 모든 것은 끝이 없었다. 이 모든 비극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 별장에서의 소동 이후 태준 상무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아내에게서 되찾아오려 했지만 그녀의 끈질긴 방해와 협박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이들이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 속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그들의 존재를 잊고 살기로 결심했다. 그의 아내는 아이들을 데려가 태준 상무에게서 복수하려 했지만 태준 상무는 그 복수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하며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숙 씨는 달랐다. 그녀는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태준 상무와 그의 아내,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내게까지 분노를 표출했다. 그녀의 분노는 정당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돌아온 것은 아이들을 빼앗긴 상실감과 고통뿐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언론에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연약한 시골 처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편에 서기로 했다. 나는 그녀를 돕기 위해 태준 상무와 그의 아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증언하기로 했다. 나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내가 지고 있는 죄책감의 무게를 덜어내고 그녀와 아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하기로 했다. 나의 증언은 언론의 큰 파장을 불러왔다. 태준 상무와 그의 아내는 이혼 소송에 휘말렸고 그들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태준 상무의 아내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태준 상무에게서 복수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파멸을 자초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빼앗겼고 명예와 재산까지 잃었다. 그녀의 분노는 끝없이 이어졌지만 그녀의 복수는 결국 그녀 자신을 파괴했다. 태준 상무는 아이들을 되찾았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어 했지만 이미숙 씨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 상무에게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홀로 키우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태준 상무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되돌려주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태준 상무는 자신의 죄를 뉘우쳤지만 그에게는 용서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품에 안고 싶어 했지만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는 결국 홀로 남겨졌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었다. 이미숙 씨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비극적인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승리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웠고 아이들은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훌륭하게 성장했다. 나는 멀리서 그녀와 아이들의 삶을 지켜보며 그녀가 이 모든 비극의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회고하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평생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다. 나는 충성이라는 미명 아래 내가 저지른 죄를 외면했다. 나는 내가 지고 있는 죄책감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남은 여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나는 매일 밤 빗소리를 들으며 그날 밤의 비극적인 거래와 그로 인해 태어난 새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떠올렸다. 그 울음소리는 나를 영원히 짓누를 잔혹한 진실의 메아리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울음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 울음소리를 통해 나의 죄를 뉘우치고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박민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비극의 목격자이자 그 비극을 막지 못한 공범으로 남은 한 사람의 죄인이었다. 세월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상처의 흔적은 여전히 깊게 남아 있었다. 황태주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가졌던 모든 것, 즉 권력, 명예, 그리고 사랑까지도. 그는 더 이상 화흥그룹의 총수도 존경받는 기업인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외로운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의 아파트는 늘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는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살았다. 나는 가끔 그의 집 문 앞에서 그의 안부를 묻곤 했지만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나는 그의 침묵 속에서 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고통은 내가 느꼈던 죄책감보다 훨씬 더 깊고 잔인했다. 이미숙 씨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골 마을에 살지 않았다. 그녀는 도시로 나와 작은 꽃집을 열었다. 그녀의 꽃집은 늘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그녀의 아이들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비록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며 살았지만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그들의 삶은 결코 비극적이지 않았다. 나는 가끔씩 그녀의 꽃집 앞을 지나치며 그녀와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다. 그들의 행복은 내가 이 모든 비극을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나는 더 이상 황그룹의 운전기사도 비서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나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 노력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남은 여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무채색의 캔버스가 아니었다. 나의 삶은 이제 내가 직접 그려나가는 새로운 색깔의 캔버스였다. 나는 어느 날 이미숙 씨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 안에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들어 있었다. 아이들은 나를
민준 삼촌이라 부르며 나에게 감사를 표했다. 나는 아이들의 순수한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내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들의 순수한 사랑은 나의 죄책감을 씻어주었고 나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나는 그날 밤 잠 못 이루었다. 나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을 떠올렸다. 한 남자의 오만함과 한 여인의 절망이 빚어낸 잔혹한 거래. 그리고 그 거래가 낳은 세 개의 작은 생명. 그 모든 것은 비극적인 시작이었지만 그 끝은 절망적이지만은 않았다. 이미숙 씨와 아이들은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찾았고 그들은 서로의 사랑으로 서로를 구원했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이름, 박민준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의 삶은 비록 평범하고 보잘것없었지만 나는 내가 겪었던 모든 비극과 고통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삶은 비극적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은 이제 그쳤고 하늘에는 희미한 무지개가 떠 있었다. 나는 그 무지개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나의 삶은 비록 비극적인 끝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의 삶을 마무리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나는 이제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다.